교수님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론을 오래간만에 재미있게 들었어요. 이 마중물 세미나가 원래 토론하고 강의하거든요. 강의하고 토론하게 되면 강의가 선동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토론을 하고 강의를 하게 되면 토론의 강의를 맞추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한 16년째, 17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이 배우는데, 이번에도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하겠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먼저, 제가 강의 들으면서, 토론 들으면서, 먼저 선동이 뭔지를 좀 정의하고 가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자꾸 이제 선동을 헷갈리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표를 그려본 건 거예요. 이렇게. 표를 그렸더니, 이쪽은 이제 선동이라고 하자. 그러면 선동의 대리번은 뭘 것 같아요? 대리번. 자, 선동의 대리번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대리버가 독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동의 대리번은 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중요해요. 선동의 대리버. 선동의 대리번은, 그러니까 선동은 프레이리식으로 얘기하면 명령이에요, 명령. 이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 누군가가 자기 의식을 상대에게 내의식화 시키는 게 명령이에요. 여기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프레이리가 얘기하는 이 상대에게 내가 주입식 교육을 통해 갖고 그가 나를 내 생각하게 하는 건 거예요. 이게 이제 선동이에요. 그러면 선동의 대리번은 뭘 것 같아요? 예? 선동의 대리번은 비판, 또는 대화, 토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선동에 있어서의 상대는 내 의식을 따를 의무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그런데 이 비판, 대화, 토론은 상대와 내가 동등한 사람으로서 평등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비판, 토론, 대화인 건 거예요. 선동에서는 오류가 존재하지 않아요. 진리는 어디 있어요? 진리는 선동하는 사람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완전히 진리지향적인 거예요. 진리지향.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대문자 투루스 그래요. 대문자 투루스인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나를 안 따르는 사람은 지옥에 갈 거다. 이 논리인 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까 제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굉장히 진리적으로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체적으로 선동하는 사람. 세상에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는 백신을 맞는 것이 어쩌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백신을 안 맞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 데이터가 다르거든.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내 주장이 확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확신이 하는 순간 이제 사실은 그리고 상대가 내 얘기를 안 들으면 넌 아직 뭘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게 선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선동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선동의 대리번은 이렇게 비판과 대화 토론이고 민주주의의 대리번은 독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대리번가 중요해요. 그리고 선동하는 사람들은 늘 나는 진리고 쟤는 허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이분법으로 가요. 이분법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확정돼 있어요. 진리는 확정돼 있고 그 진리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선동하는 사람이 갖고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선동에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쟤는 빨갱이에요. 그리고 쟤는 틀린 자인 건 거예요. 그리고 쟤는 무식한 자인 건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대문자 진리가 아니라 소문자 진리야.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듯이 어떻게 돼요? 쟤도 자기 것을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내가 쟤한테는 동의하지 않지만 인정하는 건 거예요. 쟤도 나처럼 내 것이 올바르다고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구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상대를 보고 내가 놀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요게 아까 얘기한 대로 토론과 비판과 대화한 건가요. 근데 왼쪽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나는 옳고 쟤는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화의 여지가 없더라 하는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주로 무슨 감정이 생기냐면 증오의 감정이 생겨요. 혐오가 되고.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돼? 이것이 어디로 가요? 상대에 대한 소멸 내지 제거로 가려고 해요. 쟤는 제거돼야 돼. 왜냐하면 쟤는 허위고, 그리고 쟤는 틀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개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화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여기는 뭐로 가겠어요? 여기는 쟤하고 나하고 다른 건 거야. 그리고 쟤하고 나하고 토론을 해봐야 알아. 토론하는 과정들 속에서 쟤도 옳은 것이 있고 내도 옳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중에 쟤를 통해서 나를 배우는 건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왜 공부를 해요? 우리 대학원에서 우리 학부에서 왜 공부를 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와 생각이 다른 것을 저 옆에 세워서 나를 한번 둘러보려고 공부하는 건 거예요. 이게 비판인 겁니다. 이게 성찰인 건 거고. 무슨 얘기 되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의견의 길을 기울여요. 자기와 같은 것들보다도. 왜냐하면 그게 성찰의 계기고 자기 확장의 계기고 지평을 확산시키는 건 거거든. 무슨 얘기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증오, 혐오, 소멸하려고 한다면 여기서 증오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프렌드십인 건가요? 연대, 시민성, 이 연대성, 그 다음에 호혜성,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타협. 갈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끊임없이 유지되는 타협으로 가는 건가요? 그래서 갈등은 소멸하는 게 아니라 갈등은 타협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갈등이 없는 세상은 천국에서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이 되는 순간 갈등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인간은 절대 신일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우리가 신을 신기는 하지. 그래서 저도 오늘 올 때 무슨 신을 신을까 이제는 고민했는데 이게 지금 여름 신발 신고 갖고 이 발등이 시려운 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을 잘 선택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화와 타협과 이런 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선동이 다른 건 거고, 그래서 그게 대부분이 어떻게 되면 이분법이에요. 이분법은 뭐겠어요? 흑백으로 가요. 이분법으로 가요. 근데 여기서는 주로 뭐로 가요? 이분법이 아니라 다양성과 끝없는 비판과 성찰이에요. 죽을 날까지 이걸 하는 건가요? 자, 여기서는 정치가 소멸돼. 이게 탈정치화 시켜요. 탈정치화 시킨다면 여기는 정치화 시키려고 노력해요. 고마워.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가 있죠? 이 탈정치화는 뭐냐면 탈정치화는 정치로부터 이 사람을 떨어뜨리는 게 탈정치화예요. 탈정치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아예 정치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주의라는 말을 써요. 너는 정치이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게 탈정치의 한 방법이에요. 또 탈정치의 방법은 제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서 쟤를 확 끌고 가고 무작정 지지하게 만드는 군중으로 만드는 건 거예요. 이게 탈정치예요. 그러니까 선동에 당한 사람들은 탈정치화가 돼요. 정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체적으로 공동체의 문제에 참여해서 나와 나를 둘러싼 공동체에 내가 하나의 어떤 이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정치거든요. 근데 이 주체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건 거예요. 무슨 얘기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선동에서는 이렇게 가고 이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이 선동인가 민주주의인가 그러니까 층위가 다른 건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건데 사실 선동의 대리번은 아까 얘기한 대로 대화라든가 비판인 건 거고 민주주의의 대리번은 독재다. 한 사람이
모든 정권을 짊어지고 의식이라든가 물적인 거라든가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독재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자꾸 이제 나는 좋은 선동, 나쁜 선동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 개념에 의하면. 근데 아까 이 선동은 쉽고 우리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선동은 쉽고 민주주의는 어렵다. 이것이 오늘날 이제 고민인 건 거예요. 우리 마중물의 고민은 뭐냐면 선동은 어렵고 민주주의는 쉽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로 가려고 하는 게 우리 목적인 거예요. 우리 모여서 이렇게 토론하는 이유는 그 사회에는 말이야 선동하기가 너무 어려워. 내가 선동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건 거야. 근데 선동이 쉬운 데서는 어때요? 선동을 하는 순간 글로 휩쓸리는 것이 선동이 쉬운 사회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선동이 쉬운 사회가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강의는 뭐냐? 왜 선동이 쉬운 사회가 됐을까? 전 세계가. 그리고 왜 한국도 거기에 아주 대표적인 국가군이 됐을까? 이제 그런 질문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건 거예요. 얘기가 되죠?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요게 정리가 돼야지 이 논의에 이제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도 우리가 책을 읽고 왔으니까 책의 몇 구절을 얘기를 할 테니까 이 책은 요 구도에서 요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책을 몇 개 읽어볼게요. 선동원 19민주주의 나왔던 13페이지에 논쟁은 충성심과 정체성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시된 주장과 증거를 살피는 대신에 누가 주장했는지를 근거로 주장을 기각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역으로 여겨졌다. 이것이 바로 선동이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른 말을 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거 무슨 의도가 있을 것이다. 저 자식 저렇게 생각할 리가 없어. 저건 아마 전술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그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걸 통해 사람들 떠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선동이라는 것은 네 편, 내 편으로 이제 가더라는 건 거예요. 이게 되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46페이지에. 내 집단의 정치인이 강아지를 걷어쳤다면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강아지를 걷어쳤다면 그가 실수를 했다거나 좋은 뜻으로 그랬다는 건 거예요. 왜냐하면 강아지에게 좀 더 훈련을 시키려고. 야, 뗄 때는 좀 견뎌내야 돼. 인내심도 기르고 말이야. 이렇게 한다는 건 거예요. 그랬을 때는 뭐냐면 강아지가 차일만 했다거나 심지어 정말로 걷어찬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쓴다는 건 거예요. 무슨 얘기 되죠? 만약 나와 다른 반대되는 적대적인 정치인이 강아지를 걷어쳤다면 그건 그가 사악하고 증오에 가득 차 있다라는 증거라는 건 거예요. 상대편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다. 만약 이 정치인이 나와 반대되는 정치인이 물에 빠진 강아지를 거진다면 그것은 그저 표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만 본다는 건 거예요. 만약 내 집단이 정치인이 그랬다면 그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당연히 더 좋은 사람들이라는 증거다. 우리 편 정치인이 진실되지 못한 것을 말한다면 실수지만 상대편 정치인이 그런다면 고의적으로 거짓말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이제 많이 이러저런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뭘 하더라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뭘 하더라도 싫어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걸 또 어떨 때 하냐면 내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웃기지 않더라도 웃어주는 사람은 내 편이고 아직까지도 저런 아재 개그를 해 이런 사람은 대부분 내 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런 게 선동인 건가요? 무슨 얘기죠? 선동의 태도가 이제 그런 건 거다. 그러면서 상대편 대통령이 많은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파시즘이 임박했다는 조짐이지만
우리 편 대통령이 그런다면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되죠? 이게 이제 선동이에요. 그럼 양쪽 다 뭐 하는 건가요?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의 개념이 이렇다는 건가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좀 볼게요. 페이지 71페이지에 마지막 패러그래프. 선동이 모든 이슈를 우리와 그들로 한원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와 그들로 한영해요. 선동이 최고조에 달았을 때도 선동은 두 종류의 집단을 상정한다. 그중 하나는 교활하고 의도가 완전히 악랄하고 나머지 하나는 동물적이고 멍청하며 추종하는 경향이 있고 아마도 교활한 악당에 쏘가 넘어가기도 하지만 순진하게 복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편을 안 드는 노조는 어떻게 돼? 악랄하고 빨갱이인 건 거예요. 내 편을 드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순진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건 거예요. 이게 이제 선동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85페이지에 보게 되면 선동이 어떻게 퍼지나 이런 얘기를 해요. 선동이 어떻게 퍼지나.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선동은 질병이나 전염병이 아니다. 연못의 조류와 더 비슷하다. 조류는 무해할 수도 있고 적은 양일 때는 심지어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렇죠? 하지만 조류가 연못의 다른 생명체와 연계되는 상황에 이르면 조류는 오직 조류만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조류들이 모여들게 된다. 더 많은 연설가들이 이때 되면 어떻게 돼? 선동을 선택할 거다. 그러니까 이 조류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 연못의 조류, 이 조류들은 언제든지 있어요. 언제든지 있어요. 유럽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었고 언제든지 있는데 이 조류가 때로는 조금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집단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들을 상대로 우리가 뭐도 하는데 이게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때 뭐가 바뀌냐면 정치인들과 유튜버들이 나타나요. 유튜버들은 뭐로 나타나요? 뭐 때문에? 거의 돈도 연관이 돼요. 정치인들은 뭐 때문에? 표 때문에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 책에 더 많은 유튜버와 연설가들이 선동을 선택하게 된다. 연설가들은 관심 구매 표를 얻기 위해서 서로 더 선동가다워지려고 노력한다.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치 얘기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94페이지에 그 얘기가 좀 더 자세히 나와요. 불행히도 선동이 규범이 되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모든 정치인은 그 덫에 빠진다. 상대편을 최악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분명히 바보이거나 상대편의 돈을 받았다고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서부터는 정치인들이, 지금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정치인들이 이때서부터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정치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 사람은 왜 저래 했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항상 그 사람을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서 있는 관계와 구조를 봐야 돼요. 그럼 저 사람이 저 맥락에서 저럴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9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미디어가 나와요. 오늘날의 미디어 대부분을 인포테인먼트라고 묘사한다. 시청자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목적은 시청률을 높이려는 예능이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건 거예요. 자, 그리고 135페이지 갑시다. 135페이지는 두 번째, 선동은 우리는 절대로 틀리지 않고 그들이 틀리다고 말하는 것이다. 아까 이제 여기 이해가 되죠? 선동은 명령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옳은 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푸코는 진리의 정치, 그래, politics of truth, 대문자 truth 쓴 건 거예요. 진리의 정치는 목적이 뭐냐면 상대를 죽이면서 끝나요. 무슨 얘기 되죠? 이게 진리의 정치다. 선동은 매우 즐겁다. 근데 선동할 때 매우 즐거워요. 왜 매우 즐거워요? 나는 진리를 실현하고 있는 주인공인 거예요. 나는 상대를 제거하는 일들이 나에게 역사적으로 부과된 하나의 임무인 건 거예요. 그래서 고난스럽지만 밤에 가서 이런 게 고난스럽지 어때요? 어떤 정의를 실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거예요. 매우 즐겁다. 선동은 우리에게 우리는 좋고 그들은 나쁘다고, 우리가 항상 옳았다고,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거나 우리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준다. 그렇게 명확성을 제공한다. 이런 건가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 보세요.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이게 왜 어렵냐면 민주주의는 반대, 불확실성, 복잡성, 실수에 관한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명백하고 완전히 틀린 주장에 귀를 기울여만 하는 것이다. 그런 건가요? 당신이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것이고 상대방이 당신에게 화를 내는 것이다. 무언가가 통과되기 위해서 당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어렵고 선동을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 책이 요 표에서 다 이제 이해가 되죠? 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언론과 검찰이 어떻게 선동했는가? 뭘 선동한 거예요? 한 여성을 두고 그 여성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선동하는 건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선동을 할까? 이제 반드시 선동의 얘기가 이런 게 나와요. 선동의 얘기는 23페이지 제일 밑째 줄에 괴테는 오랫동안 수배 중인 강도로 은행 강도임은 거의 확실하고 살인과 그 밖에 다른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괴텐이라는 자가 이제 이 주인공이 카타리나 블룸이 되게 이제 이 열심히 살고 바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활력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자기를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대화가 안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했는데 완나잇을 한 건 거예요. 완나잇을 왜 완나잇을 했냐면 그 사람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대화가 되고 근데 그리고 나서 아침에 그 사람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들어왔는데 그가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때서부터 검찰은 이 사람을 뭘 만들려고 해요? 범죄자로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신문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범죄자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범죄자로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아까 이런 그 부분적인 것들을 갖다가 선동하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선동할 때 여기 이제 빨갱이 얘기가 나와요. 그의 아버지는 뭐 보면 이제 뭐냐면 60페이지에 그녀의 아버지는 위장한 공산주의자였고 어머니는 내가 측은한 마음에서 한동안 청소부로 일하게 해주었더니 미사용 포도주를 훔쳐 제일실에서 정부와 술판을 벌인 적이 있지요. 뭐 이런 이제 막 증언들을 막 갖다 쓰기 시작하고 사람들도 이게 에스컬레이팅이 돼요. 자꾸 언론이 얘기하고 검찰이 얘기하니까 또 생각해보니까 그 여자가 그랬어. 막 이런 것도 이제 반복되면서 이 신문에 차이퉁이라는 신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살인범 약혼녀 여전히 완강. 살인범 약혼녀로 나와 이제. 그리고 괴텐의 소재에 대해 언급 회피. 경찰 초비상중.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게 황색 언론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뒤에 보게 되면 차이퉁을 이제 읽다가 보면 굉장히 계속 아주 팩트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팩트를 갖다가 거기다가 상상을 보태요. 그래서 우리가 괴벨스가 1%의 진실과 99%의 거짓을 보태서 반복하면 사람들은 믿게 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녀를 좋아하는 나의 복잡하지 않은 애정보다는 살인범이자 강도인 한 남자의 다정한 애무를 그녀가 더 좋아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성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의 이제 이 우호적인 사람이 블룸에게 가져다 둔 오려낸 신문기사 15장은 카타리나를 전혀 위로하지 못했고 그녀는 그저 이렇게 묻기만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카타리나 블룸을 좋게 얘기하는 언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오려가지고 갖다 줬더니 카타리나 블룸이 이렇게 대체 누가 이걸 읽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짜이퉁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더라.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희생양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래서 선동은 검찰과 공모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두 책에서 보여주더라는 건가요. 이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좀 우리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많은, 생각이 이제 되죠. 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내가 풀어낼까 하다 고민을 했어요. 고민했는데 이제 요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자, 이제 보시면 시간이 없어서 잘 그리지 못할 거예요. 요거 이제 됐죠? 자, 됐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집이 있고 여기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방파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바다가 있어요. 이렇게 바다가 찰랑찰랑 바다가 있어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방파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상상이 되죠, 상상되죠. 그리고 사람이 있고. 자, 이럴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럴 때 아무 문제가 이제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이제 흙이겠죠, 이렇게 방파제하고 흙일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평화로운 마을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뭐가 생겼냐면 암초가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암초가. 이렇게 암초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흘러오겠죠. 이렇게 물들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팡 튀면서 이렇게 파도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파도가 만들어져서 일로 이렇게 넘어올 거잖아요.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요 그림을 그린 이유는 뭐냐면 요게 갈퉁이라는 사람이 이제 평화학자인 갈퉁이라는 사람이 이 평화에 대해 설명하는 구조예요. 이 평화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물리적인 폭력에 의해서 평화가 이제 깨지는 건 거예요. 물리적인 폭력. 그 물리적인 폭력을 없앴어요. 예를 들면 검찰이라든가 군대라든가 이런 게 이제 물리적인 폭력이죠.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 이게 소극적 평화예요. 물리적인 이 폭력이 없는 상태, 이게 소극적 평화예요. 자, 그런데 사는 게 지옥이야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사는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사는 게 지옥이에요? 가지도 내야 되고 가지도 내야 되고 그래서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실업, 빈곤, 그 다음에 뭐 어떤 이 구조적인 불황,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 힘이 들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지옥 같아. 또 어떤 사람들은 젠더의 문제. 바깥에만 나가면 여자는 밤늦게 돌아다니면 위험하고 항상 남자들이 쳐다보고 뭐 이런 어떤 젠더적인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내가 이게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 이게 나는 일상은 물리적인 폭력은 없지만 일상이 사는 것은 평화롭지가 않아.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화적인 폭력인 거예요. 구조적인 문화적인. 그래서 갈퉁은 이걸 갖고 설명을 해. 자, 우리가 여기는 요 파도는 평화롭지 못한 건 거예요. 암초는 그럼 뭐예요? 이 암초는 이게 구조적 폭력물이지. 구조적 문화적 폭력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평화를 생각할 때는 어떠냐면 평화를 생각할 때는 적극적인 평화는 뭐냐면 저 구조물을 없애는 거예요. 저 구조물을 놔두고는 겉으로는 평화스러운 것 같지만 처음에는 요 암초가 있어서 조금씩 천천히 올 때는 요만큼 넘치다가 말고 요만큼 넘치다가 오지만 이게 이제 세게 오게 되면 언제든지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 건 거예요. 내가 지금은 정규직이지만 우리가 언제 구조조정할지 모르거든. 그럼 이게 나는 잠재적인 뭐에 있어요? 이제 그런 거야. 내가 지금은 괜찮지만 노인이 되게 되는 순간 내 삶이 보장이 안 돼. 이게 구조적인 폭력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건 뭐냐면 평화라는 것은 저 구조적인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이게 적극적인 평화예요. 이 갈퉁이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한 건가요? 자, 그러면은 이 양반이 폭력에 대한 정의가 그래. 폭력은 잠재력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더 멀리 떨어뜨리는 것 또는 간격을 좁히려는 노력을 어렵게 만드는 것. 여기 뭐가 있어요? 내가 뭐를 하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과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잠재력 사회를 멀리 떨어뜨리는 것들이 뭐라는 건가요? 이게 구조적인 폭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다 보니 이번 생은 망한 거야. 왜냐하면 내 부모가 가난해. 그럼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난 잠재력은 있는데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은 거의 불가능해지잖아.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폭력이라는 건가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조적인 폭력에서는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나 이 비가시적인 건가요? 이 구조적인 폭력의 특징은 비가시성이야. 비가시성. 그러니까 평소에는 몰라. 평소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정하지? 왜 이렇게 때가 되게 되면 다시 이런 이 사태들이 자꾸 일어나지? 모르는데 왜 모르냐면 이게 가시적이지 않거든요. 요 녀석은 물속에 있으니까 얘가 가시적이지 않다면 이게 비가시성이에요. 비가시적인데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폭력에서는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폭력은 체제 속에서 형성되고 불균등한 힘의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불균등한 삶의 기회 속에서 표출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요 구조적인 폭력의 자본주의의 핵심이 뭐겠어요? 이게 불평등이에요.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이제 계급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계급과 만난 젠더의 문제. 뭐 이런 것도 이제 쫙 나열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 되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 속에서 구조적인 폭력은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들 속에서 언제든지 물리적인 폭력화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전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건가요? 얘기가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갈등을 이해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토론하는 얘기들이 거의 다 이해가 돼요. 갈등을 이해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이제 토론하는 것을 중요한 걸 적어봤어요. 그럼 이제 이게 설명이 다 돼. 민주주의는 올바른 정보를 가진 사람이 통치하는 거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 민주주의란 건 또 금방 뭐가 돼요? 파시즘이 돼요. 지금 트럼프의 가장 큰 자기 확신은 뭐예요? 나는 옳다는 건 거예요. 그리고 쟤들은 틀리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프렌드리 파시즘 그래. 프렌드리 파시즘. 프렌드리 파시즘. 프렌드리 파시즘. 프렌드리는 뭐냐면 물리적인 수단이 아니라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거예요. 선거라든가 헌법이라든가. 파시즘이 아까 얘기한 대로 독재와 같은 것들이 압도적인 뭐 이런 방식으로 통치가 되는 것들이 프렌드리 파시즘이다. 그래서 이 프렌드리 파시즘이 물리적인 파시즘보다 훨씬 더 두려운 건 거예요. 그래서 프렌드리 파시즘의 대표적인 것들 어쩌면 히틀러예요. 히틀러는 계속 80% 이상의 거의 90%에 육박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어떤 무엇을 내가 올바르다라고 믿는 순간 그것은 좌파든 우파든 분파주의자가 된다. 이게 이제 프레일의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런 말을 사람들이 믿을까? 이랬을 때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하면 믿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믿냐면 이 선동의 구조는 이거예요. 선동의 구조는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비가시적인 구조적인 폭력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 히틀러도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시민들의 삶, 그 다음에 외부에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억압적인 어떤 굴욕적인 어떤 그런 이런 어떤 합의들 이런 것들을 타고 이 구조적인 폭력들을 타고 나타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선동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동은 비가시적인 구조적인 폭력을 늘 잠재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 체제는 언제든지 선동이 될 수 있는 독재로 갈 수 있는 것은 늘 내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불평등한 것을 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건가요. 자, 그래서 아까 그럴까 했었을 때 이 구조적인 폭력 하에서 이분화시켜요. 이분화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제 편 들래, 내 편 들래. 그리고 거기에서 저 녀석이 나쁜 것의 이야기들을 1%를 갖다가 나머지를 막 갖다 붙이는 건 거예요.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갖다 붙이면 사람들이 그래서 반복하면 믿더라. 그래서 아까 괴벨스가 1%의 진실과 90%의 거짓을 가지고 반복하다가 보면 믿을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괴벨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괴벨스는 상대를 타락한 악령이라고 이제 지칭을 해요. 그래놓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론을 정부의 손안에 있는 피아노다 저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괴벨스가 계몽부 장관을 제일 먼저 너희들 언론의 존재는 뭐냐? 이 권력의 이야기들을 노래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집권을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저런 말을 사람들이 믿을까? 이제 이랬었을 때 저런 말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이 가능한데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괴벨스와 같은 선동도 있었지만 선동의 기반이 되는 이런 비가시적인 구조적, 문화적 이 폭력물들이 그 안에 이제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와갖고 말 잘한다고 아까 어느 분이 말 잘하니까 당신도 선동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 근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예, 밑에 이제 이 구조와 문화가 이제 오래 있어야 되는 건 거지. 무슨 얘기인데죠? 그래서 그런 얘기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자기 결정권을 줬더니 가족 얘기를 하더라. 우리 아까 그 복지관 우리 선생님이 그런데 왜 자기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는가?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로 온전히 존재하지 않아요. 뭐로 존재하냐면 관계로 존재하고 그 관계는 뭐에서 들어가 있냐면 구조 속에 들어가 있거든.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이 사람은 띄어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얘기를 들을 때는 떨어져 나와 있는데 돌아서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선동은 왜 쉽냐면 선동은 이게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게 단단하게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건 거예요. 무슨 얘기인데죠? 자, 이제 그런 건 거고. 그 다음에 산불이 났었을 때 민주당 때문에 산이 이렇게 빨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까 말씀하실 때 이분이 생각도 많으시고 똑똑하시고 현명하신 내가 받았어. 근데 왜 그랬을까 했었을 때 선동이라는 것은 단순화시켜요. 그 단순화시킬 때 뭐가 들어가냐면 지역주의 같은 거 들어가고 분단체제에서 빨갱이 같은 거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단순화된 상황들 속에서 어떤 것을 놀라우리만큼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들이 이제 반색해서 우리가 지역은 나쁘지 않은데 우리가 근데 지역은 반가운 건데 지역주의는 지역이란 이유로 모든 것들을 호의를 베풀거나 믿는 거 이게 지역주의예요. 세대는 당연히 있고 세대가 어떻게 될지는 그것은 봐야 되겠지만 세대주의는 세대라는 눈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거야. 세상은 대단히 총체적이거든요. 하나를 평가할 때. 그 총체성의 눈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아까 그런 이런 그래서 이분은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데 이 정치적인 선동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이제 그렇게 변모될 수가 있더라 이제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1% 진실 90% 거짓말에서 반복하다 보면 믿는다. 근데 그 반복하는 채널들이 생겼고 그 채널들을 이제 한두 개 그 동일한 입장만 고정하는 게 유튜브 같은 게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더라. 그리고 트럼프 현상은 언제 생겼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까 그 연못 있잖아요. 연못에 그 이끼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존재했어. 외국인에 대한 혐오라든가 난민이라든가 이런 게 조그맣게 존재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경제적인 위기가 오게 되고 자기네들의 삶이 불행해질 때 이 사람들의 선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러스트벨트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래서 트럼프 현상은 이것이 이 구조적인 것들과 복합돼서 나타나더라. 구조적인 것만 있다라고 해서 되는 건데 그때 선동가가 나타나서 저걸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번에 이번 말고 지지난번에 대통령 됐었을 때 보면 이걸 기가 막히게 잘 활용을 해요. 그래서 그 선거 그 명부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더라 하는 건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 상황들 속에서 시민들은 어떻게 되냐면 시민들 여기서 이제 군중이 된다는 거예요. 군중. 여기는 이제 시민이 돼. 군중하고 시민하고 차이는 뭐냐? 군중은 이제 르봉이라는 사람이 이제 군중론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했는데 군중은 토론이나 모순을 허용하지 않아요.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기를 멈춘 자동인형 같은 존재다. 맹목적인 복종, 야만적인 불관용. 얼마나 야만적인 불관용들을 많이 상대의 어떤 그 약점들을 한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잖아. 그리고 격렬한 포교를 하는 종교적인 감정에 내재한 것 같은 감정이다. 이런 건가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군중, 신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군중. 근데 이 군중에 르봉이 얘기한 것 중에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군중의 무리 속에 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군중론인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뭐가 돼요? 갈 데가 없어. 상대방은 가더니 저쪽도 나를 악마시하고, 그리고 내가 나가는 순간 여기서 나를 악마시하거든. 그러니까 이 선동의 정치가 짙어지게 되면 중립은 존재하지 않아요. 택일을 해야 돼. 저쪽이냐 이쪽이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상황들 속에서는 대부분이 군중이 되더라. 이제 이런 건가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아까 지금 얘기하는 거 아까 토론 중에 나온 질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걸 이제 보면 이제 다 대강 설명이 된다는 건가요. 그리고 이대남. 우리 이제 보통 이대남 현상. 이대남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까 했었을 때 선동의 고리가 있어요. 그 선동의 고리가 페미니즘이에요. 안티 페미니즘에 대한 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피해 또는 실질적인 피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대남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남성들이 그동안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을 조종하는 과정에서 가졌던 남성들의 기득권을 조금만 뺏겨도 저렇게 반응하는 건 거다. 이 말을 제일 싫어해요. 완전히 꼰대스러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그 피해라는 것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서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태어나면서부터 엄마한테 시달리고, 요새 여러분 그 기억나요? 그 7세 고시? 7세 고시, 4세 고시, 7세 고시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상류층이나 하는 얘기인데. 강남에 학원을 들어가는데 7세 때 들어가요. 4세 때 들어가고. 그런데 그때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서 그걸 통과해 가는데 7세 시험을 들어가는 너무 어려 7세 고시인데 그 시험 문제를 서울대생한테 물어봤더니 못 풀어요. 어려워서. 7세 고시야. 근데 이제 이 부모들이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이제 엄마들이 훨씬 더 밀착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대부분이 여선생님이야. 또 여성을 만나. 그리고 중고등학교 갔더니 전부 다 여자애들이 1등서부터 최소한도 20등 어떤데 100등까지 다 여성인 겁니다. 그러나서 딱 나왔는데 군대 가래.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사인데 자기네 학교에 일베 교사가 왔는데 단 한 학기 만에 50%의 남성들이 일베가 됐대요. 간단하네. 이렇게 선동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현상 하나를 갖고 일반화 시키는 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20대 남자들의 문제일까?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가기 힘든 구조들을 만들어 놓고 경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늘 그 경쟁에서 탈락될 것 같은 불안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선동이 먹히는 걸까? 이런 거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것은 그 이대남의 문제로 보기가 힘들고 그리고 또 이대남들이 다 그런 것은 또 아니더라 이제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제가 노조의 선동은 선동일까 대화일까 이런 건가요? 그렇죠. 노조는 노조 그 자체는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보게 되면 처음에 노조들은 대부분이 그 어용 노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조가 과연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그리고 민주노총이 나타나면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노조도 이념에 따라서 갈라져요. 그 실리적 조합주의, 비즈니스 유니언이즘 그런데 여기는 자기네들의 이익만 얘기하고 기업별 노조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비정규직이라든가 노동자 일반에 관심이 없어요. 실리적 노조주의고. 리포미스트 유니언이즘, 이것은 이제 개혁적 노동조합주의인데 이것은 정당도 만들고 유럽에서처럼 사회권도 하고 이런 노조인 겁니다. 이게 좀 더 개혁적이고. 레볼루셔널 유니언이즘은 혁명의 학교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꿈꾸는 건데 한국의 노조는 요 암초의 과정들 속에서 과연 그 역할들을 했을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있을까? 이랬을 때 사실은 노조가 80년대는 개혁 내지는 하나의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소위 얘기하는 민주노조 운동으로 이제 기존 노조에 저항했는데 90년대를 넘어서면서 이 노조가 그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이 쇠퇴하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이 구조가 있어요. 이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역할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아무튼 요건 이해가 되죠, 이제. 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논의한 게 요 구조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요 구조를 갖고 그림을 그려보는 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밑에가 서 있는 구조야. 그럼 우리가 이제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그래. 보통 이게 예외적 민주주의의 경로를 밟았다 이런 얘기를 해. 예외적 민주주의의 경로를 밟았다. 왜 그러냐면 서유럽의 민주주의는 대체로 부르주아지들이 봉건제랑 투쟁하는 과정들 속에서 사회 계약론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그 과정들 속에서 노조가 뭉치면서 노사 공동결정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러니까 노동정치가 있었던 건가요. 여기는 이제 탈정치하고 정치하고 탈정치가 된다 그랬잖아요. 노동정치가 있었던데 우리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적 민주주의와 한국적 자본주의, 이게 소위 재벌이라는 말이 옥스퍼드 사전에 한국에 있는 현상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재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주주 민주주의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상당히 불평등이랑 같이 가요. 그리고 이제 이런 빈곤, 뭐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내재화되는 이 구조 속에 이제 딱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위를 이렇게 보니까 뭔지 모르지만 삼각형이 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요 토양에서 잘 자라기 쉬운 게 선동의 정치예요. 우리 이제 선동의 정치가 이제 자라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럼 선동의 정치는 뭘 먹고 자라느냐 했었을 때, 이제, 첫 번째가, 요 사람들을, 군중으로 만들어요. 군중 있죠? 군중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탈정치화 시키면서 끊임없이, 동의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고 프레이르 식으로 얘기하면, 자유의 공포. 자유를 내가 가지고 어떤 것을 결정하면 빨갱이가 되거나 배신자가 돼. 그래서 자기가 말도 안 하고 자유를 가지려고 하죠. 이게 자유의 공포. 그 다음에 침묵의 문화. 침묵의 문화는 오셨어요? 밥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이런 게 말 많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의식화된 발언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적인 인간이 안 되려고 하는 것들이 정책 중립주의가 그런 거예요.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나 뭐 노조나 전부 다 이제 그런 우리가 침묵의 문화 그래요. 침묵의 문화. 사교적이고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침묵의 문화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군중들은 뭘 하냐면 수평적 폭력을 행사해요. 수평적 폭력은 자기보다 약자들한테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데 이게 수평적 폭력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이를 팬다든가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팬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수평적 폭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군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동의 정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라나는 것은 군중을 가지고 이 군중들에게 뭐를 보라냐면 혐오.
증오, 뭐 이런 것도 이제 막 들어가요. 이거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선동을 하기 시작하더라. 선동을 이제 흑백 선동을 이제 하는 것들이 이런 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원래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신자유주의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건가요? 신자유에서 나타나는데 한국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보게 되면 이게 상당히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한국은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밑이 이제 신자유주의와 뭐 이런 것들 안 되고 한국은 어떻게 되냐? 이것이 좀 더 한국적 민주주의 속에서 좀 더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선동의 정치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 계속 덧붙여지는 것은 빨갱이야. 그러니까 나랑 반대되는 사람은 빨갱이고 그 다음에 경제위기 주범이에요. 위기 주범이고 그 다음에 이기주의자. 이게 한국의 노동조합에 가해지는 그동안의 이제 비판들이에요. 빨갱이라는 것을 요거 있잖아요. 요게 뭐냐 하면은 요 구조물이 분단이라든가 그동안의 반복주의 이런 것들의 이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빨갱이가 계속 재생산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적인 그 유산들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경제위기 주범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한국의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성장 제일주의 같은 이 소위 얘기하는 근대화주의 이런 것들이 경제위기 주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한테는 위험한 건 거예요. 우리 한국의 이념은 반공주의에다가 발전주의거든. 디벨롭멘탈리즘인데 발전주의인데 발전주의에 반하는 용어가 경제위기 주범인 건 거예요. 그리고 반공주의에 반하는 것들이 빨갱이 담론이거든. 그러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한국적 민주주의와 한국적 자본주의를 일궈온 것들에 대해 근본적인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담론이 이제 저런 것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들 속에서 이자들은 끊임없이 뭐냐면 국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책무들을 지지 않고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한다. 이게 굉장히 윤리적, 도덕적인 얘기인 건가요? 이 세 개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치명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빨갱이는 90년대에 굉장히 저거였어요. 90년대에 굉장히 그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지금 빨갱이가 엄청나게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90년대를 넘으면서 2000년대를 넘으면서 가장 주요한 비판에 담는 이기주의자였어요. 너네 정치적 링에 올라오지 마라. 너네밖에 모르는 애들이 왜 올라오느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오히려 이기주의자는 전제가 되고 빨갱이 담론이 이제 막 올라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구구적인 현상들이 올라서 다시 옛날의 그 유령들을 좀 불러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런 맥락들 속에 있는 것은 미국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저 빨갱이에 상당히 이제 있는데 그것이 아까 구조적인 이 폭력물이 이제 이런 건 거지. 분단이라든가 역사적인 유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되고 있더라. 뭐 이런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뭐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더라. 이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어떤 고민을 했냐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이제 핵심인 건데 여기 보면 선동은 어렵고 민주주의는 쉽게 하는 방법.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인 거예요. 지금 이 구조에서는 선동은 쉽고 민주주의는 어려운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했었을 때, 아무튼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까 요 밑에
요 밑에 불평등한 구조들 있잖아요. 불평등한 구조들이 문제로서 제기돼야 된다. 문제로서 제기된다.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지금 현재 있는 문제가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들이 문제라는 건가요? 이게 문제구나. 그리고 그 문제로서 제기될 때 요게 문제로서 제기돼야 돼요. 이 구조가. 아, 내가 지금 이 파도 속에서 내가 살아남는 것은 내가 굉장히 요행을 바라거나 아니면 저 속에서 정말로 영웅처럼 뚫고 가야 되는데 아, 이건 거의 이제는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을지만 내 자식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내 동료는 불가능할지 모른다. 이게 문제로서 제기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문제 제기식 토론이다. 먼저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에 보게 되면 우리 한국에서는 아까 이제 요 구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반공주의고 아까 발전주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능력주의예요. 우리는 지금 반공주의, 발전주의가 능력주의랑 더해지면서 이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이게 선동의 정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문제로서 제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문제로서 제기가 되냐면 이런 자본주의, 특히 이제 지금과 같은 이 소위 이제 공유경제서부터 시작해갖고 이 가고 있는 AI와 결합된 뭐 지금의 자본주의가 훨씬 더 독재적인 뭐 이런 방식인 건 거예요. 그래서 그 트위터인가 그거를 머스크가 샀다면서요. 예전에. 그래서 지금 그걸 X로 만들었는데 그때만 하도 저 많은 돈을 들여서 저 사람 왜 사나 이런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 X가 뭐예요? 이 사람의 선동의 도구가 되는. 그래서 트위터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제 누구나 다 기존 언론과 대비돼서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것이 됐구나. 근데 어느 날 딱 봤더니 그것이 자본이 장악하는 순간 가장 위험한 선동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문제로서 제기돼야 된다. 요 구조가 문제로서 제기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또 이 문제로서 제기가 되는 과정들 속에서 가장 문제로서 제기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군중에서 시민으로 가야 된다. 요게 저는 이제 문제로서 제기돼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는 어쩌면 군중일지 모른다. 그리고 선동의 정치 속에 내가 있을지 모른다. 이런 건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민으로서 제기될 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누가 시민이냐 이런 질문인 건가요. 이런 질문인데 이 프랑스 대혁명에서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선언,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선언에서 인간은 아주 보편적인 인간인 건가요. 자연법과 자연권을 가진 보편적인 인간인 거예요. 그럼 저런 인간이 구체적인 현실에서 뭘 말하는 거냐? 그것이 시민론이에요. 인간 아주 추상적인 인간이 인간답게 살자. 이게 인간론이에요. 그럼 그런 인간이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어떤 인간을 너가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인간은 재산권을 보장받는 건 거야. 재산에 따라 가지고 투표권을 갖는 건 거야. 이게 프랑스 대혁명의 시민이에요. 그 시민은 부르주아지의 5%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우리도 달라. 여성도 우리도 달라. 그리고 외국인들도 우리가 달라. 동물하고 식물도 우리에게 생명권을 달라. 이러면서 이게 계속 주체가 확장되어 오는 것이 인권, 시민권론이에요. 그러면 뭐를 달래냐? 그랬었을 때 처음엔 투표권을 달라. 그 다음엔 사회권을 달라. 돌봄이라는 것들을 달라. 생명권을 달라. 생태권을 달라. 이렇게 확장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중이 시민이 되는데 그 시민의 범주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게 이제 소위 서발턴은 뭐냐면 서발턴은 아는가 뭔지 이런 논문인데 서발턴은 인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계급인 건 거예요. 서발턴. 그 다음에 이제 소위 호모 사케르는 로마 시대 때 가장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생명권도 없어서 이걸 벌거벗은 영혼 그래. 벌거벗은 영혼. 벌거벗은 생명. 벌거벗은 생명. 왜 벌거벗은 생명이냐면 이 사람은 죽어도 법적인 책임을 안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세 때 교황이 파문을 시키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파문을 시켰다는 거면 저는 죽여도 누구도 법적인 책임을 안 묻겠다. 이게 이제 이 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런 종류에 있는 사람은 벌거벗은 생명이 파리 목숨인 거지. 그냥 하나의 뭐랄까 도군 건 거예요. 그리고 제 식으로 얘기하면 민달팽이. 이 아주 가장 취약한 존재. 집도 절도 없고 못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성소수자고 암수동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기준에 맞춘 거 이런 사람들을 그 뭐랄까 이 기본으로 하는 시민인 건 거예요. 이 시민은 대단히 계급적이기도 하고 젠더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차별적인 반빈곤적이기도 하고 이런 시민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시민이 이 부르주아지라든가 남성이라든가 이렇게 쭉 왔단 말이에요. 순서가. 가장 이런 시민들에 맞춰진 시민이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갖고 이런 사람들이 아까 선동이 아니라 토론에 참여할 때, 비판에 참여할 때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이걸 갖고 제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시민 정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민 정치다. 그래서 요런 사람들이 어떻게 조직화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이 사람들이 조직화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민주주의는 쉽고 선동은 어렵다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권리의 문제도 그렇게 되니까 권리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층적이고 이런 권리의 논의로 나가야 된다. 돌봄에 대한 논의들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이 동물권에 대한 논의들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지구 거주인에 대한 논의들, 그러니까 단순히 지구에 거주하는 모든 것에 대한 논의들, 뭐 이런 것을 보장하는 권리론, 뭐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상황들 속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식 대화를 가는 것이 이게 시민 정치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다는 건 그래서. 요게 요 방향이 되게 원칙적인데 어찌되었거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지향해 나갈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민주주의는 좀 더 쉬워지고 선동은 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요 그림에서 보게 되면 요 친구 문제로서 제기한다는 건 비가시성에 이것이 이제 들어와야 된다. 구조적인 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의 연대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똑똑한 개인이 아닌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깨어있는 시민론하고 다르다는 건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연대된 시민들인 건 거지. 그래서 깨어있는 개인은 자유주의적인 상당히 이런 선동에 당하지 않는 개인인데 개인은 절대로 선동을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야. 아까 똑똑한 개인들도 이게 선동의 구조가 되게 되고 이 구조적인 폭력들이 있으면 어디론가 선택돼야 되고 무리 속에 들어가면 군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해 왔다는 건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건 거고, 이렇게 이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그래서 마지막 세미나가 과연 선동의 정치와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 이게 이제 마지막 오늘 결론이에요. 그래야지 첫 번째 선동에 맞서는 방법은 저는 정치 회복이 아니라 시민 정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 정치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민달팽이, 서발턴, 호모사케르가 이제 주인이 되는, 그들이 나서가지고 평등한 대화를 나누는, 그리고 그들이 자신과 자신으로서는 공동체를 문제 제기로서 이해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얘기하는 시민 정치인데, 시민 정치를 회복한다라는 것은 민주주의는 쉽고 선동은 어렵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을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제기식 비판과 민달팽이의 이제 포지션에서 민주주의를 다시 구조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아까 우리 토론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 했을 때 우리 역사적으로 늘 영웅을 기대하지 않았느냐, 개인 정치인이나 지식인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대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걸 다 실패했거든. 다 노동조합도 실패했고 시민 운동, 명망가 중심의 이슈 파이팅 운동들이 한때는 굉장히 중요했지만 이런 이제 우리 작금의 현실들을 보면서 실패했고 다 실패하는 과정들 속에서 결론적으로 이런 공간들이 도처에서 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요 마중물의 토론 방법이 토론 다음에 강의를 하는 것들이 강의 다음에 토론을 하게 되면 제가 오늘 이런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토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계속 질문할 거거든. 어때요? 근데 이제 토론을 하니까 이제 막 문제제기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듣는 거니까 이런 방식의 토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대학원의 공부 방법도 보게 되면 화두를 던져놓고 그 화두를 이렇게 모여서 더듬더듬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아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을 함께 그것이 비판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토론의 방식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해요. 상대를 보고 놀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 위해서 말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듣기 위해서 말한다는 거는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끌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끌어낼까? 듣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토론의 장을 선동의 장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말하기 위해서 들어요. 왜 들어요? 언제 치고 들어갈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나를 과시하고 홍보하고 전시할까? 이게 듣기 위해서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일종의 이제 말의 문화죠. 그래서 상대를 보고 놀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건 거고. 그 다음에 마중물 얘기할 때 늘 생각한 다음에 말하지 말고 말하면서 생각해라.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말을 좀 서로가 좀 해보는 경험들을 갖는 거. 그 다음에 책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고 책을 매개로 나와 나를 둘러싼 공동체를 비판적으로 좀 둘러보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책에 대한 얘기를 하면 지식과 정보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책을 매개로 아까 내 복지관도 둘러보고 내 삶도 둘러보고 그 다음에 내 공부도 둘러보고 내 이웃도 둘러보고 이대남도 둘러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매개하고 이 매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서 이게 존재해야지 그 자체가 탐구의 목적이 되는 순간 지식과 교양이 되더라. 그래서 마중물 세미나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한 것을 끊임없이 이제 실험하는 그런 것들이다. 그리고 우리 방송대 사회복지학과도 이제 커리큘럼들이 이제 그런 관점들에 써 있다. 이제 이런 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다는 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번에 컨텐츠, 이번에 인지윤 교수님이랑 저랑 제가 인지윤 교수님 방에 가서 만났어요. 우리 이번에 부산 마중물은 뭐로 할까? 서울 마중물에서는 15강을 짰거든요. 서울 마중물에서는 주요 선언문들을 한번 좀 보자 해서 선언문을 한번 봤어요. 제가 첫 강의했고, 다음 강의 내일이죠. 내일은 김영애 교수님이 이제 로크 가지고 내일 하거든요. 마중물에서 서울에. 근데 이제 부산은 뭐로 할까 했을 때, 부산은 이번에 민주주의를 가지고 한번 좀 검토해보자. 이 선동의 상황들 속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첫 강의에서 선동과 민주주의의 정의가 뭐냐. 이제 이런 얘기 오늘 첫 강의인데, 뭐 나름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네. 다음 시간이, 다음 시간 주제가 뭐죠? 이상 민주주의에 대한 최초의 생각들. 그러면 요런 생각들이 제가 오늘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큰 아규먼트를 얘기했는데 좀 더 올라가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최초의 생각들은 어떤 것이었느냐.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철학에서 실험으로, 민주주의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험해 왔느냐. 이런 건 되게 좀 본질적인 문제를 하는 건 거예요. 이 실험은 오늘날 얘기보다는 아까 그 역사 속에서 이제 어떻게 실현되는지 하는 것을 하는데, 그 임지윤 교수님이 정치 철학을 전공해서 그 얘기를 하거든.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민주주의를 한국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2권을 쓰기로 했는데,
하나가 이제 생각에 대한 필링의 인문학과 또 한 가지는 그런 필링의 인문학을 현실에서 시민 정치를 어떻게 실현할 거냐 해서 시민 정치학, 그래서 필링의 인문학, 시민 정치학을 쓰기로 하고 제가 이제 우리 여기서 제일 먼저 한번 발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잘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저한테 던지지만 최소한도 그 아기먼트에 대한 글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책이 안 나오면 제가 그 내부 원고를 핵심적인 원고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아무튼 개인적인 생각은 좀 나와서 부산에서 제일 먼저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그 얘기를 갖고 서울로 쫙 올라가 보자 이런 계획이었는데 네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였는데 제가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진짜 우리들의 얘기들이 이렇게 겹겹이 모아져서 자기를 좀 성찰하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또 나는 또 어디 가서 선동하고 있지 않은가 내 아이에게 내 동료들에게 내 학교에서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보고 그리고 나의 이런 행위들이 어떻게 내 조직과 한국 사회 문화를 만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 그런 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